홍원한 놈은 본시 암놈이 낚시를 물고 엎드려 있을 때 순놈이 암놈에게 붙어 있다가 나란히 낚시에 끌려 올라오는 바 암놈은 먹이 때문에 죽고 순놈은 여자를 탐하다가 죽게 되니 홍어는 음을 탐하는 자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홍어를 무척 재미있게 소개하는 대목을 보셨습니다. 200여 년 전 소남 정약전이 자산어보라는 책에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0년 전에 쓰여진 이 자산어보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어류도감을 만드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소남 정약전은 목민심서 경세유표의 저자인 조선 후기 실학자 타산 정약용의 형입니다. 이런 정약전이 어떻게 자산어보와 같은 책을 썼을까요? 오늘 역사추리는 이 자산어보의 기록이 얽힌 의문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홍어에 관한 부분을 잠시 보았습니다만 자산어보는 어류학자나 수산 전문가들이 볼 때도 그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해서 200년 전에 쓴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정약전이 물고기의 생김새와 생태를 연구하기에 얼마나 많은 관찰과 실험을 했을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물고기에 대한 정약전의 기록은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해서 오랜 기간의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자산어보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가 바로 농어입니다. 이 자산어보에 의하면은 농어는 몸이 둥글고 또 길고 그리고 입은 크고 머리는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은 잘지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배는 희고 등은 푸르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의 아가미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또 약하고 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싯바늘에 걸리면 잘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농어는 담수를 좋아하고 또 그래서 그 맛이 담백하고 좋습니다. 4, 5월 초에 나타나서 동지쯤에 사라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어에 대해서도 흥미있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자산어보에 의하면은 이 문어는 다리 한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바로 입인데요. 입 안에는 이가 2개 있습니다. 이는 매 부리처럼 매우 강하고 단단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어는 육지에 올라와도 금방 죽지 않는데요. 바로 이 이를 빼게 되면은 곧 죽게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어의 이를 직접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를 좀 빼주세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 더 빼. 이쪽에도 더, 거기다. 이 문어라는 이 고기는 바다에서 굉장히 힘이 세고 이 왕 같은 이 고기지만 물 위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라와서 이 위험한 문어를 이만 빼버리면은 아무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우리들 섬에 사는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이거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기 때문에 이 문어가 올라오면은 그냥 이부터 빼죠. 이것이 바로 해삼입니다. 이 자산어보에 의하면은 해삼은 배 밑에 발이 100개나 있어서 굉장히 많지요. 이 물속에서 잘 기어다니지만은 헤엄은 잘 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엄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직접 물속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삼은 정약전의 기록처럼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에 둥둥 떠가고 있습니다. 자산어보는 이렇게 그 당시 어떤 기록에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의 어류도감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 155종이나 되는 물고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일일이 살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해변에서 보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차선호부는 바로 정약전이 발로 뛰며 쓴 어류 생태 보고서입니다. 차선호부는 1801년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이 흑산도 일대의 물고기들을 연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차선호부와 같은 책을 만들려면 30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정약전은 14년 만에 차선호부를 완성했습니다. 어촌에서 자란 선비도 또 어부도 아니었던 그가 어떻게 해서 10여 년 만에 차선호부와 같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물고기에 관한 그 많은 전문 지식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어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 뒤로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 정약전이 물고기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왔을 곳은 바로 고깃배가 들어오는 이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정약전은 이곳에서 어민들에게 물고기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직접 조사도 했습니다. 흑산도 일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장으로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농어, 장어, 도미 등 연중 60여 종에 이릅니다. 정약전은 바로 이 흑산도의 풍부한 물고기를 연구하여 자산어보를 쓴 것입니다. 흑산도 근처에 어종이 풍부한 것은 다양한 수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흑산도는 서해안의 한류와 남해안의 난류, 그리고 민물과 거의 같은 성분의 중국 대륙의 연안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 흑산도 주변 해역은 먼저 지리적으로 수심이 50 내지 60m로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모여들기에 좋은 지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도 12도씨 이하의 낮은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서해 저층 냉수와 북상하는 난류가 서로 부딪혀서 조경을 형성하는 등 생산성이 대단히 높은 어장입니다. 따라서 어린 고기의 성육장, 또 어미고기의 산란장, 겨울철에는 겨울을 보내기 위한 월동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역에 많은 고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계에 따라서 한류어, 난류어, 담수어들이 흑산도 연해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런 물고기들에 대해서 어부들도 알지 못했고 또 물고기를 연구하려던 정약전은 그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약전은 어부들을 통해서 장창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정약전은 어부들의 말을 듣고 장창대라는 선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연구하신다고요? 내가 이곳에 와서 달리 소일거리가 없던 차에 매일 보는 것이 희귀한 물고기뿐이네. 그런데 어부들조차도 물고기의 족보를 잘 알지 못하니 내 이참에 그것을 밝혀볼까 하는데 자네 나를 좀 도와주지 않으려나? 지가 뭘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 아까 낮에 사람들이 자네한테 가져왔던 고기는 민어가 맞든가? 정확히 뭔 고기인지는 몰라도 민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구만요. 그 민어보다는 훨씬 크고요. 이 무엇보다도 때깔이 틀리더구만요. 이 저 민어는 노르스름하면서도 흰빛이 도는디 아까 처음에 본 고기는 거무스름한 것이 필시 종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곳에 장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다. 섬에 사는 선비답지 않게 두문불출하고 책을 탐독할 만큼 학구열이 높았다.
장창대의 성격이 조용하고 치밀했다. 보고 들은 것을 세밀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여 그 성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믿을만 했다. 자산어보 서문 기록에 따르면 이때부터 정약자는 장창대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물고기 연구를 시작합니다. 잡혀오는 고기들 중 태반은 어부들도 그 이름을 모르는 것들이었다. 나 역시 중국 본초 항목을 이미 읽었으나 그 이름을 듣지 못한 것이 많았다. 하는 수 없이 속칭에 따라 적었으나 수수께끼 같아서 그 이름을 해석하기가 곤란한 것은 이름을 짓기도 했다. 이것은 노래미 종자인 것은 같으나 이 보통 노래미보다 머리가 좀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마치 쥐 모양 같으니 쥐노래미로 함세나. 쥐노래미라고요? 그래야 네 이름은 인자부터 쥐노래미다. 알겠자? 쥐노래미라. 정약전은 이렇게 어부들이 잘 모르는 희귀한 물고기까지도 그 생김새를 상세히 기록하고 그 특성에 맞도록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고기라도 그 생김새를 세밀하게 관찰해 분류했습니다. 또 물고기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잡는 시기와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 등 물고기의 생태에 관한 광범위한 관찰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가운데는 정약전이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한 내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어의 경우 최근에 쓰여진 한 어류 도감을 보면 우리나라 근해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어는 6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산어부에는 흑산도 일대의 상어만도 18종이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내용도 현대 어류 도감보다 훨씬 자세하다. 또한 자산어부에는 상어의 독특한 생식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오직 상어만이 태생, 즉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물고기다. 정약전은 당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나 물고기를 연구하던 사람들의 기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확하고 진기한 기록을 해놓고 있다. 자산어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물고기의 체외 수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물고기가 번식하는 것은 암수교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컷이 먼저 정액을 뿌려놓으면 암컷이 그 위에 알을 낳아 번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등어와 청어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동남서해로 그 서식지를 옮기는 성질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현대에 와서야 증명된 전문적인 학설로서 정약전이 이 사실을 알아낸 점에 대해 현대의 수산학자들은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 청어와 고등어의 회유와 분포에 관한 기록은 현재 우리나라 동남서해를 회유하는 청어와 고등어의 실태를 그 당시와 비교하는 데 유일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약전은 현대에 와서야 증명된 청어나 고등어의 회유 사실이라든가 세계 수산학계에 보고된 것보다도 1세기나 앞서 포구추에 관한 기록을 남겨 우리나라 어류 연구의 출발점을 19세기로 앞당겨 놓았던 겁니다.
또한 정약전은 155종의 물고기 하나하나를 관찰 기록하고 생김새와 생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았습니다. 정약전의 물고기 분류법은 요즘의 분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독자적이고 근대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 물고기 기록서인 우해여보와 비교해봐도 자산어보의 어류 분류법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종합적인 어류도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해여보는 신유사옥 때 김여가 지금의 경상남도 진해에 귀양 가서 쓴 책이다. 이 우해여보에는 어류 53가지, 갑각류 8가지, 조개류 10여 가지 등 모두 75종의 물고기에 대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우해여보는 물고기의 분류가 단순하고 또한 일부 물고기에 대해서만 기록돼 있는 흠이 있다. 이에 비해 자산어보는 물고기들을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56종으로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종류도 흑산도 일대의 물고기 155종을 비롯해서 모두 224종이나 되는 수중 생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대 어류 분류법과 비교해봐도 자산어보는 그 분류법에 있어서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어류 분류 방식은 자연적인 발생학을 기준으로 해서 문, 강, 목,과, 속, 종 6단계로 분류하는 린네이의 자연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155종의 물고기를 농어, 도미, 고등어와 같이 비늘 있는 것과 홍어, 장어, 보고 등 비늘 없는 것, 그리고 게, 전복 같은 경감류와 물개, 객강귀, 해초 같은 잡류로 분류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정약전의 분류법은 인위 분류법이긴 하나 현대의 자연 분류법과 비슷하게 그 서식지와 생김새 등이 서로 닮은 것들끼리 한데 묶어 분류한 것이다. 당시에는 구미 선진국에 있어서도 근대 과학적인 분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생물학자가 아닌 문인으로서 어류를 형태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한데 묶어 설명을 시도하였던 것을 볼 때 그의 학문적인 태도는 물론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어류에 대한 단행본으로서는 최초인 동시에 귀중한 문헌에 속하는 겁니다. 섬에서 자란 선비 장창대는 정약전의 연구에 분명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창대는 가난한 시골의 선비였고 독서량도 그다지 많지 않아 보고 들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창대가 모르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흑산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정약전, 그가 사용했을 첫 번째 방법은 관련 고소들을 가져다 읽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산어보를 쓰면서 정약전은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관계 서적으로 중국의 본초강목과 허준의 동의보감의 내용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양잡조 등과 같은 자연과학 서적과 영락대전과 같은 박물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 고대의 생물학 관련 서적들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이런 많은 참고 문헌을 통해 물고기의 이름이나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자산어보에는 물고기의 교미 방법이나 싸울 때의 습관 등 물속에서의 다양한 생태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전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당시로서 양반이 고깃배에 오른다는 것은 관습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어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들의 생태를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약전은 수시로 어부들과 함께 고기잡이 현장에 나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일단 잡아놓으면 물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태를 관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속에 사는 생물을 연구하면서 물 위에서만 관찰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어보에 무척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물고기들의 물속 생태를 정약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안 지방에 해녀들이 등장한 것은 대략 19세기부터였다고 합니다. 흑산도의 사람이 처음부터 살게 된 때로부터 선대들의 말씀에 이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70, 80여 년 전부터 해녀들이 생활을 위해서 물속에서 잠수를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로 썼던 1810년 전후에 바닷속의 물고기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해녀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기록된 생생한 수중 생태 보고는 어쩌면 해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업하시면서 물속에서 물고기도 많이 보시죠? 그러죠. 뭐 요즘에는? 우렁, 농어, 뭐 줄돔, 뭐 놀래미 여러 가지 거 고기 많이 봐요. 그래도 이제 해녀는 잡지는 못해요. 이 고기를 물속에서 작업하시면서 좀 관찰하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가서 들여다도 보고 우리가 잡는 적으로 가서 이렇게 질러도 보고 그러는 해요. 그래도 잡기는 못해요. 거기가 튀어서 나가는 거라고. 그러나 당시 흑산도에 해녀들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흑산도에 해녀들이 없었다면 정약전은 물고기의 물속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정약전의 호방하고 진취적인 성품으로 볼 때 지금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직접 물속으로 잠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산어보의 기록에는 해녀들이 도왔다든가 정약전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보았을 것이라는 추리를 정확히 뒷받침해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1810년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이도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던 정약전이 돌연 흑산도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후 정약전은 이 이상한 물고기를 계속 관찰한다며 9년이나 머물렀던 우이도를 떠나 흑산도로 거처를 옮깁니다. 정약전을 단걸음에 흑산도로 불려낸 이상한 물고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 뒤로 보이는 바로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 같은 섬이 호장도입니다. 흑산도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이지요. 흑산도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상한 물고기는 바로 이곳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어부들이나 흑산도 사람들도 생김새나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때 정약전은 학자적 호기심으로 장창대를 데리고 호장도로 달려옵니다. 정약전을 무인도인 호장도까지 오게 만든 이상한 물고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물개였습니다. 그 시절에 흑산도에 물개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개는 이 황해, 특히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 그 먹이를 먹거나 또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령도라든가 일부 무인도에 충분히 많은 양의 물개들이 거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그 시절에는 더 많은 양의 물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전은 이곳 호장도 해변에서 처음 본 물개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연구한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군은 개처럼 몸이 크고 털이 짧고 뻣뻣하며 청흑 황백의 점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눈은 고양이를 닮았고 꼬리는 당나귀를, 발은 개의 발을 닮았으며 발바닥 붙은 것이 물오리를 닮았을 뿐 아니라 그 발톱이 매와 같이 날카롭다. 물에서 나오면 발톱이 펴지지 않으므로 잘 걷지 못하여 누운 채로 전전긍긍하는 까닭에 항상 물속에 있다. 이때부터 정약전은 흑산도에 머물면서 물개를 비롯해 고래, 상어 등 흑산도 일대의 희귀한 물고기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길이가 100자가 훨씬 넘는 칠흑색의 고래는 비늘이 없다. 흑산 바다에도 흔히 나타나는데 옥편에 의하면 고래는 물고기의 왕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화전륙은 허리 굵기가 소와 같고 꼬리는 날카롭다. 비늘이 없고 온몸이 모두 살이며 눈같이 희다. 조수를 따라서 항구에 들어오나 부리가 모래나 흙탕에 박히면 빼지 못하고 곧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이렇듯 당시 흑산도 일대에 서식했던 거의 모든 물고기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조개류, 해초 등 다른 바닷속 생물과 물새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전이 자산오보를 쓴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학자였습니다. 그가 자산오보의 서문에 밝혀놓았듯이 이 내용들을 어부나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물고기에 관한 상식들을 풍부하게 기록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어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병을 치료하고 이치를 따지는데 두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각에서 기록했다. 그중 하나가 물고기를 먹을 때의 주의사항과 민간요법이다. 이 책은 치병, 이용, 이치를 따지는 집안에 있어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자산어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어의 독성에 대해 기록하면서 특히 간과 알에 독성이 있다고 했고 독이 들어가면 혀와 장이 굳어지는데 해독제가 없으니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돼 있다. 장어는 맛이 달콤하며 사람에게 이롭다. 특히 장어는 배탈이 오래 계속되는 경우 먹으면 큰 효용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뱀은 홍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비린물을 버린 곳에 뱀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쓰고 있으며 홍어 껍질은 특히 뱀에 물린 데 바르면 상처가 빨리 아문다고 해서 옛날부터 민간에서 널리 이용돼 왔다고 자산어보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 낙지는 허약한 사람의 힘을 돋우는데 효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봄철에 기운을 잃은 소에게 낙지 서너 마리를 먹이면 곧 강한 힘을 얻는다고 쓰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어보에는 기름상어의 기름은 등잔불용 기름으로 쓸 수 있다는 등 물고기에 관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적어놓고 있다. 물고기에 관한 책을 쓰면서 병을 치료하고 이치를 바르게 따지며 시인들이 문장에도 인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련 상식들까지 기록한 자산어보는 이처럼 정약전의 실학정신을 한눈에 읽게 합니다. 정약전의 이 같은 실학정신의 흔적은 그가 16년간 살았던 흑산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 세운 복성제라는 서당이 그 초원입니다. 흑산면 사리 203번지, 지금은 콩이 심어진 이 밭이 바로 정약전이 세운 서당 복성제가 있던 터입니다. 복성제는 처음 초가 2칸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복성제라는 이름은 인간은 타고난 착한 심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중국의 복성학에서 따온 것입니다. 서당의 건축 기념문인 이 서당기를 보면 정약전이 복성제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약전은 이 작은 섬마을의 서당기를 자신의 동생이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여 문장가인 다산 정약용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흑산도 토박이인 박인동 씨는 이 서당기 필사본을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해오고 있습니다. 복성제 그 서당기 필사본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2대 매연위원회 선출돼 가지고 최익견 씨 그 비를
에리 이후에다가 세우려고 우리 종 형님한테 그 글을 의뢰한 바 복선제 사리 서당기가 나와서 그 정낙전 씨 그 높으신 학문을 우리 선친들이 많이 배워왔기에 소중한 물건으로 알고 제가 오늘날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쓴 복성제 서당기 필사본입니다. 그 처음 부분을 보면은 이 누에 치는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비록 작은 섬에서 학문을 배울지라도 학식이 높은 이에게 잘 배우면은 큰 섬이나 아니면은 육지에서 배운 것과 다름이 없고 또 능히 재산까지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섬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성제는 해방 후까지 동광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다가 흑산서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학교터 주인에게 복성제 터를 주게 됩니다. 그 후 복성제는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텃밭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복성제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전이 이곳에 서당을 세운 뜻은 지금까지 흑산도 주민들의 마음속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 때문에 흑산도로 유배되었던 정약전을 기리기 위해서 1953년 공소를 세운 이곳 주민들은 정약전의 영향으로 다른 섬보다 먼저 학문을 깨쳤고 지금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참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한테까지 그 영향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여기 와가지고 불악 우리 선친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대대로 우리 불악민들이 문학의 전념은 다 해서 일제하에서도 그 일본놈 공부를 피하고도 서당을 가지고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딴 데 불악보다는 학문으로서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불악의 예문가의 불악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섬마을에 들어선 서당 복성제. 여기서 정약전은 아이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학문이라는 것이 양반 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정약전의 실학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에서 자산어보와 같은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산어보가 막 완성될 무렵 약전에게 강진에 있는 아우 야경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두 형제가 곧 유배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곧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는 나우 정약용의 전가를 받은 정약전은 서둘러 흑산도에서 우이도로 돌아온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아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날마다 우이도 관음봉에 올라가 강진 쪽을 바라보며 아우를 기다렸다. 강진의 정약용도 흑산도가 보이는 강진의 형제봉에 올라 형을 그리곤 했는데 정약용의 시 한 편이 그 애절함을 말해주고 있다. 외딴 섬 새알처럼 작은데 건너가고 싶은데 배가 없으니 어느 때나 죄의 금을 불리려는지 부럽구나. 저 기러기 물오리들은 푸른 물결 위에서 유유히 날고 있네. 그 당시 정약전이 얼마나 간절히 아우를 기다렸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또한 자산어보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란 이름이 무서웠다. 이런 심정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사람들의 편지에는 흑산을 번번이 자산이라 쓰고 있었다. 자산은 흑산이다. 자는 흑자와 같다.
자산은 곧 흑산도에 있는 정약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정약전은 흑산이란 말 대신에 이 자산이란 말을 택했다. 자산어보라는 이름에는 이렇듯 유배의 아픔이 배어있는 것이다. 유배의 아픔이 큰 만큼 정약전의 기다림도 간절했다. 그러나 우이도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동생 정약용으로부터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은 오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크게 낙심한 정약전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유배된 지 16년째 되던 1816년 59세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다. 그때의 상황을 동생 정약용은 그의 형 묘지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서로 헤어진 지 16년, 병자년 6월 6일 흑산도 우이도에서 59세 나이로 생애를 마치니 아 슬프다. 이 세상에 의지할 지기가 소남 선생 오직 한 분이었건만. 그 후 우이도 상산봉에 정약전의 가묘가 있었는데 아우 정약용이 있는 강진 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져 온다. 우이도에서 기다린 지 2년이 지나도록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약전은 끝내 흑산도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형 약전의 유해를 고향으로 옮깁니다. 유배 기간에 정약전은 자산오보 이외에도 노논한 송정 사이에 등을 썼고 피언지를 통해서 약용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전이 죽은 뒤 그가 남긴 기록들은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자산오보 역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이도와 흑산도를 오가며 정약전이 14년에 걸쳐서 완성한 자산오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약용은 정치선영의 묘지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묘지기는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 갈 때 함께 갔던 하인이었다. 아이고 어르신. 그래,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가? 아유 예. 누추하지만 안으로 좀 드시지요. 아니네. 자산 선생의 묘도 둘러보고 자네 얼굴도 봤으니 그냥 돌아감세. 아유. 자, 받으시. 아이고, 이 도련님께서는 용모가 더 아주 준걸해지셨습니다요. 꼭 자산어른을 뵙는 것 같습니다요. 자네도 신수가 전보다 나아 보이네. 아유 예. 그래, 아들네 신방 꾸몄는가? 아유 예. 누추합니다만 저 방에다가 새로 도배만 해서 한 칸 마련했습니다요. 그래, 내 이왕 왔으니 자네 아들의 신방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감세. 예, 그러시지요. 아니, 이게 뭔가? 예. 일전에 집에서 굴러다니던 서책이 있어 달리 도배할 종이도 없고 해서 쓴 것입니다요, 어르신. 묘지기가 아들의 신방을 꾸미기 위해 도배지로 썼던 책, 그것이 바로 사라졌던 자산어보였다. 자산의 해중 어적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적다. 아니, 이럴 수가.
동생 정약용은 형 약전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물고기 연구 보고서인 자산어부를 찾았다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확인치를 못했겠다. 정약전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자산어부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우 정약용에게 발견되고 정약용은 자산어부를 아들과 조카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베껴서서 4권의 필사본으로 복원해 오늘날 우리가 귀중한 자료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자산어부는 정약용의 필사본으로 복원됐고 오늘날 우리나라 어류개보연구의 귀중한 참고자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산어부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합니다. 흑산도는 그의 유배지였습니다. 14년이나 걸려 쓴 책의 제목에 흑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을 만큼 유배의 아픔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전에게는 섬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실학자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학문이란 실생활에서 출발해야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류 분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낳았습니다. 자산어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정약전이라는 한 실학자의 치열하면서도 넉넉한 학자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추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